범죄들끼리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쟤네들끼리는 안 싸울까? 쟤네들끼리는 범죄 수익을 나누는 걸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범죄 조직들끼리는 조금 와해리가 쉬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MG 변호사 김영석. 박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얘기가 그 넷플릭스에 있는 콘텐츠를 맞아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범죄 영화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한국 범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절한 금자씨나 탁자, 도둑들 맞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소개할 넷플릭스가 도쿄 사기꾼들이라는 네, 넷플릭스입니다. 저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음. 좀 법률이나 범죄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에 자체 제작으로 나온 드라마가 되게 퀄리티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도쿄 사기꾼도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오. 어떠셨어요? 저 재밌게 봤고, 보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화 기반 넷플릭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실화냐, 이거 약간 판타지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범죄와 굉장히 밀착해서 맞아요. 업무를 밀접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매매나 사기 그런 수법들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맞아요. 특히 그리고 이게 배경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이 좀 아무래도 행정 절차들이 좀 전산화가 덜 돼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선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사건 사기 규모가 거의 수백억 원 단위였잖아요. 맞아요. 엄청 네. 규모가 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작년에 사기범죄 피해자 피해 금액을 대검찰청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한 50% 정도가 1,000만 원 이하였어요. 피해 금액이. 그렇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명이고 대형 건설사 한 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배짱이 대단한 범죄자였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도 치면은 약간 잡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좀 대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도쿄 사기꾼들 얘기를 나누기 전에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좀 내용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목은 한국에서는 도쿄 사기꾼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멘시타치라고 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지멘시는 남의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인 척 하면서 문서를 위조해서 큰 돈을 가로채는 사기꾼 집단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유행했던 사기 수법 그리고 사기 범죄 조직들을 일컫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지멘시들은 도쿄의 알짜배기 지역, 알짜배기 땅의 주인들이 또 꽁꽁 숨잖아요. 돈 많은 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등기부를 보면은 이름은 나오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임대인의 신원을 위조해가지고 부동산 매매 계약 사기를 치는 수법들을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컨텐츠에서도 지멘시들이 사기를 친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컨텐츠화한 거였어요. 드라마에서는 세이키오 하우스라는 부동산 건설 회사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를 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그 지멘스타치라는 게 결국에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냥 한 명이서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무 관련된 분도 있고, 이제 정보원도 있고, 맞아요. 또 뭐 리더, 배우 섭외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그런 두뇌들이 합쳐져서 이제 어떤 집단이 됐다라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금액이 크다 보면은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고 여러 명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컨텐츠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범죄 조직들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범죄자들이 작당을 해서 조직적으로 큰 건의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지멘시타치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항상 쟤네들끼리는 안 싸울까? 쟤네들끼리는 범죄 수익을 나누는 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통수치고 도망가 버리면 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 원작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범죄 조직들끼리는 조금 와해리가 쉬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도쿄의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호사님 일본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일본 여행 자주 가죠. 일본 가면 도쿄에 되게 호텔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실화였는데, 이 사건이 세키스이 하우스뿐만 아니라 APA 호텔도 대상으로 사기를 쳤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건이었고,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큰 네. 회사를 대상으로 친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부자인 분들은 숨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바지 사장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지멘시타치들이 결국에는 집주인을 섭외를 해서 가짜 집주인을 두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살해해버리잖아요. 이 사건의 실체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살해하는 걸로 결론이 나고, 근데 실제로도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걸 보면 소유자 성함이 나오고 네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나오고 뒷자리 맞아요, 안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주소만 나오고. 맞아요. 정보가 되게 그렇죠. 간단하게만 표시돼요. 음. 개인정보들이 민감한 이슈기는 하지만 이제 꼭 필요한 사건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려면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지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보안 제도들도 조금 도입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사건을 비롯해서 사기꾼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수법으로 이런 대담한 사기를 쳤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기꾼들의 전략에 뭐가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기꾼들은 누구보다 부동산이나 그런 경제 시장에 굉장히 밝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리고 피해자였던 건설사의 내부 컨펌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 특히 이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총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굉장히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아버린다 라는 약간 심리전을 벌이면서 빠른 계약을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예외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고 간이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꼬드겼던 것이 전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부동산 건설사의 내부 컨펌 절차, 이거 저는 드라마 보면서 저런 것들 확인하는구나, 이게 일본 문화인가 싶었었어요. 띠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나 싶었어요.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네네네네. 띠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그 집 근처에서 맞아, 어떤 맞아. 슈퍼마켓을 맞아, 맞아. 가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고 또 범죄자들이 그걸 물어볼 거라 예측을 정확히 해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수법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잘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나라는 더 대충 하죠. 그냥 등기필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맞아요. 실제로도 그냥 매도인이랑 매수인 만나지도 않고 그냥 중개 사무실에서 하기도 하고. 맞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을 끼고 하니까 뭐 믿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를 좀 네. 잘 이용한 사기 범행이 아니었을까. 그럼요. 네. 그리고 이런 사기꾼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을 선정할 때도 도쿄에서 어떤 부분이 알짜배기 땅인지를 이제 잘 알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부동산 미래 가치를 보고 파는 거니까 그런 셀링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자극한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사기꾼들의 전략도 인간의 욕망을 활용한다는 게 있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지멘시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잖아요. 1940년대는 전쟁이 있어서 그때는 등기 서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네네. 그때 사기가 많아졌었고, 또 이제 80년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완전히 법을 끼면서 다시 또 이제 사기가 횡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배경이 2017년, 18년 정도인데 이 사건의 배경은 21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땅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지멘시들이 다시 맞아요.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게 소설 원작 그 다음에 드라마까지 제작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완전히 이제 등기가 소실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등기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새로 정립되는 시기였을 때는 뭐 차치하더라도 뭐 버블 경제라든지 아니면 올림픽 그런 요소를 두고 또 다시 부동산이 오를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인간의 욕망을 활용해서 사기꾼들이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시기였어요, 항상. 신혼부부가 이제 피해자인 사건들은 이제 결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돈을 팍팍 쓰시잖아요. 그런 취약한 시기를 노림을 당하기도 하시고. 맞아요. 신혼부부라고 하면 또 그리고 돈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좀 생기잖아요.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더 예쁜 거 하고 싶고 이런 심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마약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기를 많이 당하십니다. 욕망의 눈앞에 있을 때 인간이 눈이 좀 흐려지는 걸 악용해서 그런 분야에서 사기꾼들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기꾼들의 전략을 좀 알아봤으니까 저는 사기꾼 캐릭터들이 조금 인상 깊었어요. 변호사님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인상 깊었나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
범죄자 집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주모자가 있잖아요. 제일 주범이었던 해리슨 야마나카가 저는 제일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이제 마약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마약상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마약상이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이 돈으로 마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꼬드기신 거예요. 굉장히 좀 이상한 구조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엔 마약상은 자기 주머니에서 준 돈이 아니고 제3자한테서 돈을 다시 꿔가지고 준 거예요. 남의 돈으로 네. 마약하라고 돈 줬던 네네. 거였어요? 근데 그 제3자한테 말을 할 때는 저희 의뢰인이 마약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거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제3자한테 돈을 빌려서 바로 의뢰인한테 꽂아준 거죠. 그러면 이 마약상이 완전히 제3자한테 사기를 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 의뢰인은 마약을 소비하기 위해서 마약상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마약상이고, 이 사건의 어떤 체계를 짠 사람도, 그림을 그린 사람도 마약상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마약상이 어쨌든 지은 범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왔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결국엔 못 잡았죠. 못 마약상을. 잡았어요? 네. 그럼 우리 의뢰인 마약하신 분만 잡힌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냥 마약하려고 돈을 빌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마약상이 그 수사 단계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는 우리 의뢰인이 말을 해준 거를 난 전달을 했을 뿐이다. 사업자금으로 빌린다는 말을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거짓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자기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만 어떤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는 항상 빠져나가는 그런 인물들이 약간 떠올랐어요. 사기 조직 안에서도 사기꾼의 주범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사기를 치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결국 제일 나쁜 놈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컨텐츠에서도 해리스는 결국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잡혀야 될 놈이 잡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병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여러 가지 수법이나 뭐 전략을 짜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사기꾼들의 제일 나쁜 점은 자기가 이용할 사람을 알아보고 정말 잘 이용한다는 거. 맞아,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피해자들을 보면은 상황이 불리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궁핍하거나 아니면 좀 판단력이 흐려진 약해진 사람들, 아니면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네, 의도적으로 노려서 접근해서 범죄를 맞습니다. 저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사기꾼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변호사님 어떤 캐릭터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사기꾼보다 그 건설사의 개발부장 아오야기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저희는 이 모든 판들이 사기꾼에 의해서 짜여진 판이라는 거 다 알고 보잖아요. 근데 아오야기는 거기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피해자였어요. 딱 하필이면은 개발 부지가 개발 일정이 틀어져서 땅이 딱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급했죠. 네. 주변에서 조금 약간 경쟁자 같은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도 빨리 실적을 내야 되는 그 욕망이 많은 상태였고, 그리고 딱 마침 이 땅을 발견해서 주변에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실적에 눈이 멀어서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 언제 실적 따, 이런 식으로 대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만 더 체크하지, 이런 식으로 되게 안타까웠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항상 의뢰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실제 결과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이번 컨텐츠에서는 해리슨이 안 잡혔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리더격인 캐릭터가 약간 다시 사냥하는 모습을 끝나면서 약간 고구마처럼 끝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이 사건이? 실제로는 지금 이제 작중에는 세키오 하우스였는데 실제로는 세키스이 하우스에 대한 사건이었고 2018년에 10명 전체가 검거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작년 11월에 그 사기 일당한테 10억 엔의 배상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정도의 배상명령이 내렸습니다. 주범인 마이크, 그러니까 해리슨 역할이었던 사람이 마이크인데, 이 사람은 12년형이 확정된 것 같아요. 그나마 현실에서는 사이다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를 좀 다뤄봤는데요. 사기꾼 인물들한테 서사를 부여하고 다시 또 극적으로
보여줬다는 드라마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은 그럼 사기꾼에 대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번 다뤄봤고, 그러면 다음에는 사기꾼들에 대해서 어떤 또 새로운 주제로 철저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박사영 변호사 김영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